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237쪽이 되겠습니다. 자,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거죠. 단 대출 금액과 기타 대출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질문 자주 나오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증가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은 감소한다 하니까 1번은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우리 대출 상환 방식에서 자, 원리금 상환액이죠. 자, 원리금 상환액인데 이렇게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 우리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을 CPM인데,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자, 이자 지급액은 점점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이자 우리가 지급 곡선이고 원금 우리가 상환 곡선은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회차 초기에는 원금 상환액은 가장 낮고 이자 지급액은 가장 높죠.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지급액은 점점 줄어들고 원금 상환액은 늘어난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고, 2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전체 대출 기간 또한 전체 대출 기간 만료 시에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 하면 틀렸죠. 예, 만기는 대출금은 전액 상환하니까 관계없는데 이자는 우리가 원리금이 이자가 더 많습니다. 자, 이자는 뭐 우리가 원리금이 더 많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이런 의미겠죠. 자, 이자는 이렇게 내려오는 게 원금 우리가 균등 우리가 분할 상환이라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게 바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자는 어디가 더 많다? 원리금 균등이 더 많죠. 그래서 이자는 첫 달은 똑같지만은 우리가 이자는 원리금 균등이 더 많기 때문에 누적 원리금은 원리금 균등이 더 많습니다. 2번 틀렸고, 주도 상환 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은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 원금 균등 상환 조건보다 어떻게 돼요? 더 작다 하니까 틀린 지문인데, 자, 이런 의미겠죠. 만기가 주어지면은 대출 잔액은 미상환된 원금인가 처음에 제로일 때는 대출금을 의미하겠죠. 이 선은 대출받은 금액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오는 게 바로 원금 균등이죠. CAM. 우리 CAM은 원금 균등 상환을 얘기합니다. 원금 균등 상환. 근데 여러분 이 원금 상환 곡선을 이렇게 회전 이동을 하면은 미상환 대출 잔액은 이렇게 나오겠죠. 미상환 대출 잔액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오는 게 CPM이죠. 자, 그러면은 중도 우리가 상환 시에 LTV 담보 인정 비율은 우리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중도 상환할 때는 상환된 원금은 갚았으니까 관계없으니까 우리가 미상환된 원금 대출 잔액인데 어디가 크죠? 우리 원금 균등보다 원리금 균등이 더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대출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회수에 더 유리하다. 왜? 미상환된 원금이 원금 균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4번 정답. 점증식 상환 방식은 융자기간 중간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조기 상환 시에 차입자의 부담이 우리가 작은 방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GPM은 이렇게 나가거든요. 초기에는 이런 형태로 이런 온계법 GPM 점증 상환인데 조기 상환 시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차입자 부담이 더 크죠. 그래서 우리 5번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38페이지에 자,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박스 형태의 문제, 원래 또 출제할 수도 있는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에 매 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 원리금 상환액은 이렇게 점점 줄어들겠죠. 자, 원리금 상환액은 점점 이렇게 오겠죠. 이게 바로 원금 균등 상환을 의미하는 CAM이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 1회차 초기에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이렇게 감소하죠. 이것도 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 이 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 기간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은 점차적으로 뭐죠?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데 여러분 요 내용 요것이 시험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점차 증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틀렸고 세 번째 점증 상환 방식인 경우 미래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GPM이 왜? 초기에는 이렇게 적게 갚기 때문에 그렇죠. 초기에는 이렇게 적게 갚고 그럼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점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갚아나가는 이러한 방식이잖아요. 이게 바로 GPM인데 그래서 여러분 GPM은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 딕은 맞는 지문. 중도 상환 시에 차입자가 상환을 해야 된 저당 잔금. 여러분 저당 잔금은 미상환 대출 잔액인데 이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는 어떻게 원금 균등보다는 원리금 균등이 더 어떻게 많죠? 적다 하면 안 돼. 많아요. 네 번째 틀렸고 대출 기간 만기까지 대출 기간의 총 이자 수입 크기는 어디가 제일 많아요? GPM이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자는 어떻게 된다? 우리 대출 기간 동안 이자는 대출 기간 동안 이자 수입을 보게 되면 어디가 많죠? 미상환된 원금이 가장 많은 GPM이 가장 많겠죠. GPM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CP 원리금 균등이 중간, 원금 균등이 가장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다섯 번째 틀린 지문이죠. 기억 디귿 두 개가 맞습니다.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정답이 되겠고 자, 우리가 8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 저당 대출에 있어서 저당 상환 방법의 기술이다. 틀린 것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상환을 해야 될 이자는 점차 뭐도 이렇게 감소하죠. 그래서 증가한다니까 틀린 질문 1번 정답이고 첫 해 월 불이백 납부 후에 만기 전에 중도 상환 시에 상환해야 할 금액 상환을 해야 될 금액이 큰 순서는 GPM이죠. 여러분 상환을 해야 될 금액 이건 미상환 대출자 유익이 가장 크고 요거 이런 얘기죠. GPM, CPM, CAM 순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환을 해야 할 금액
상환을 해야 될 금액은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큰 걸 묻습니다. 대출 초기에 차입자의 부담이 가장 큰 상환 방식, 대출 초기에 차입자의 부담이 가장 큰 상환 방식은 어떻게 돼? 차입자의 부담이 가장 큰 건 요거죠.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많은 원금 균등 상환. 그래서 맞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에 상환해야 하는 원금은 점차 증가합니다. 자, 점증 상환 방식은 상환 초기에 뭐가 발생한다? 우리가 V의 상환이 발생하죠. 자, G, P, M은 우리가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이자 지급액에도 못 미쳐요. 그래서 이 차액만큼 뭐에 우리는 대출금에 이 차액을 더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대출 잔액, 미상환된 원금, 대출 잔액이 대출금보다 더 크죠. 우리가 요게 여기 더해주기 때문에 미상환된 원금은 대출금보다 더 커지는 우리가 마이너스의 상환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5번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것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과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자는 점점 다 감소하죠. 이자는 점점 더 감소합니다. 여기 이자죠. 이자는 점점 이렇게 감소를 다 합니다. 자, 1번 맞고 2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의하면은 원금의 상환액은 대략 만기의 3분의 2 정도 경과되면은 그 원금의 반, 대출금의 반이 상환되죠. 자, 이게 만기에 약 3분의 2 정도 지나면, 만기에 약 3분의 2 정도 지나면은 대출금의 50%가 상환됐다. 대출금의 약 반, 50%가 우리가 상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만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액이 이렇게 증가하는 만큼 이자는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 어떻게 돼요? 보다 안전하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뭐가 안전해요? 당연히 미상환된 원금이 가장 적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안전하겠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안전합니다. 틀린 질문 4번 정답. 일반적으로 1회차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크고, 1회차 이게 크죠. 1회차 원금이 원리금보다 많고, 이자는 처음에 이자는 어떻게 돼? 이자는 똑같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자, 또 우리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비교하는 설명에 틀린 것.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금의 가중 평균 상환 기간, 여러분이 이게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듀레이션이 어떻게 돼요? 더 우리가 짧다. 어떻게 됩니까? 맞는 지문이죠. 원금 균등은 미상환된 원금이 원리금 균등보다 작기 때문에 평균 회수 기간이 가장 짧아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 1번 중요한 지문입니다. 출제 자주 하거든요. 잘 기억해 두시고. 2번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적다. 상환액이 원금 균등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중도 상환을 할 때
미상환된 원금이 가장 적죠. 우리가 원금 균등이 가장 적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우리가 맞는 지문인데,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상환액, 상환해야 할 금액, 우리가 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상환액이라는 것은 상환해야 할 금액을 얘기하는데, 이게 좀 약간 말이 좀 그래요. 상환해야 할 금액이 적습니다.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서 우리가 대출, 우리가 초기에 소득이 낮은, 왜냐하면 초기에 이것보다 여기 적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이고, 대출 기간 중 담보 인정 비율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장 크다. 미상환된 원금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가 담보 인정 비율, 요 얘기죠. 부동산 가격에서 대출 잔액이 우리가 묻는 건데, 담보 인정 비율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 가장 크다. 가장 크다 하면 안 되고, 가장 크다가 이 GPM이 가장 크고 중간인 CPM이 가장 작죠. 그래서 틀린 거, 우선 4번 지문도 우선 틀린 지문입니다. 자, 20번에 가장 크다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담보 인정 비율, 부동산 가격에서 대출 잔액이 우리가 가장 작죠. 원금 균등이 가장 작습니다. 4번도 틀렸고, 4번 틀린 지문입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 여러분이 20번에 우리가 20번에 5번 지문 보면은 초기에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자는 처음에 똑같죠. 여기 이자는 똑같아요. 1 하는데 원리금은 어디가 많다? 자, CAM 원금 균등, 우리가 원리금 균등 하면은 원금 균등이 더 많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3이면 여기가 2다. 3이면 여기가 2다. 그래서 3분의 1, 2분의 1 하니까 여기가 크겠죠. 원리금 균등이 크네요. 그래서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면 원금 균등이 큰 것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이 큽니다. 5번도 틀렸죠. 그래서 4번, 5번 둘 다 정답이 됩니다. 자, 4번, 5번 둘 다 정답인데, 자, 4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LTV 부동산 가격에서 미상환된 원금 대출 잔액이 가장 작은 것은 원금 균등, 가장 큰 건 GPM이라는 것을 우선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은, 자, 대출 기간 초기에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더 많죠? 1번 맞는 지문. 2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리금 균등이 더 크죠. 원리금 균등이 더 큽니다. 맞는 지문. 자,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인 경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금융기관의 이자 수입은 커지죠. 이자가 제일 많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이자가 제일 많다. 이런 형태. 만기까지 대출기간 내에 이자가 이렇게 가장 많다. 이자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만기 일시 상환이죠. 이자가 가장 많습니다. 자,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크다 하니까 틀렸죠. 자, LTV는 여기서, DTI는 여기서 따져야죠. LTV는 밑에서, DTI는 위에서. 자,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원리금 상환액이 어떻게 돼요? 어리가 초기에 여기에 더 많죠. 원금 균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4번 정답. 대출 기간의 총 이자 수입이 가장 작은 것은 뭐죠? 원금 균등이겠죠. 원금 균등. 그래서 맞는 질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22번 문제 한번 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첫 회에 불입을 해야 할 원금 이자를 구하라. 다 매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자, 22번에 우리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구하죠. 그때 우리 매년 항상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일 때 이것을 제일 먼저 구해야 돼. 매년 우리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 저당 상수를 곱한데 대출금은 얼마죠? 1억 2천만 원. 자, 대출금은 1억 2천만 원에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자, 문제에서 저당 상수는 얼마냐? 0.156이죠. 0.156. 1억 2천만 원에 0.156을 우리가 곱해주면은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가 나오느냐? 자, 얼마? 1,872만 원이 나오겠죠. 요거 계산했더니 1,872만 원이 이제 나오겠죠. 1,872만 원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요걸 구하면 이제 1회차 이자는 얼마냐? 이자는 우리가 매 기간마다의 융자 잔고, 여러분 1회차는 아직 돈을 안 갚았거든요. 안 갚았기 때문에 융자 잔고는 안 갚았기 때문에 대출금인 1억 2천만 원이 되겠죠. 대출금인 1억 2천만 원에 이자율을 곱해준데, 이자율이 몇 프로? 우리 10%. 자, 10%니까 얼마죠? 이자를 곱해줬더니 1,200만 원이 되겠죠. 1,200만 원이 이자야. 그러면 원금은 원리금 상환에서 이자인데 1,870에서 1,200 뺐더니 얼마죠? 672만 원이 우리가 원금이죠. 672만 원이 원금. 그리고 이자는 얼마? 1,200만 원. 1번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의미로 한번 계산을 잘 해보시면 되겠고, 자, 2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3번이나 24번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24번을 풀면은 뭐 23번은 쉽게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자, A씨는 주택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7억 원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과 13회차에 납부하는 이자, 납부액을 순서대로 나열하라. 자, 원금 균등이죠. 이번은 CAM, 원금 균등 상환 조건. 자, 원금 균등 상환 조건에서 우리가 매년 우리가 납부해야 될 원금 상환액은 대출금 7억을 대출받았고 대출기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뭐 백화점 할부 산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몇 년? 20년. 공 하나 약분하면은 7,000에서 1호니까 3,500이죠. 그러면 1회차에 3,500, 8회차 3,500, 9회차 3,500, 12회차 3,500, 13회도 3,500 이렇게 가는 거죠. 20회도 3,500. 자, 이렇게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금은 3,500만 원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 구회차에 상환을 해야 될 원리금 상환액을 묻는 거죠, 여기에. 자, 그러면은 원금은 3,500인데 이자가 문제죠. 요까지는 갚았잖아요. 자, 이자는 어떻게 구한다? 융자 잔고 얼마? 자, 융자 잔고 요까지 3,500을 갚았잖아요. 그러면 3,500 하면은 2억 8천? 요까지 갚았으니까 2억 8천이죠. 7억에 2억 8천 갚았으니까 4억 2천만 원. 미상환된 원금은 4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4억 2천만 원에 연 이자율 6%죠. 자, 6%를 곱해주면은 얼마 나오죠? 이자는 2,520만 원이 우리가 되겠죠. 자, 2,520만 원이 이자요. 그러면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 3,500에서 이거 하면 6,020만 원. 6,020만 원이 우선 나오겠죠. 9회차에 상환을 해야 될 원리금 상환액은 요거고, 이자는 얼마냐? 자, 13회차에 이자. 그럼 갚은 돈 얼마? 우리는 4억 2천만 원 갚았으니까 2억 8천이 못 갚았죠. 2억 8천만 원. 미상환된 원금의 6% 곱해준 게 요게 이자가 되겠죠. 얼마? 1,680 우리가 80만 원이 우리가 되겠죠. 1,680만 원이죠. 2억에 6% 하면은 1,200이고요. 8648, 그러니까 480이죠. 그래서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이죠. 자, 여러분 24번 문제를 계산하면 23번 문제도 여러분은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 우선 확인해 보시고 다음은 25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이자율은 연 7%이며 20년간 원리금. 자, 원리금 우리가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우리 매년 말 상환하기로 했다. 1회차에 상환을 해야 될 원금 얼마냐? 자, 그러면은 매년 먼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는 먼저 요거부터 구해야겠죠. 매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 얼마? 2억을 대출받았죠. 2억 원. 대출금에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지금 저당 상수가 얼마죠? 0.094. 0.094를 우리가 곱해주면은 1,880만 원이 되겠죠. 자, 1,880만 원이 우리 나오는 거죠. 1억에 940이니까 2를 곱해주면 1,880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1회차에 이자는 얼마냐? 1회차의 이자는 자, 매 기간 말 융자 잔고 처음에는 돈 안 갚았기 때문에 대출금 2억 원이겠죠. 2억 원에 이자율 몇 프로? 7%. 그러니까 1,400만 원이 되겠죠. 자, 1,400만 원이 되니까 원금은 원리금에서 이자를 뺀 거죠. 1,880에서 1,400 빼니까 480만 원이 되겠죠. 자, 1회차에 원금은 480만 원. 그럼 2회차의 원금은 얼마냐? 자, 2회차를 보시면은 이자는 2억에 480 빼죠. 그러면 2억에 480 빼니까 융자 잔고잖아요. 1억, 우리가 9,520만 원. 1억 9천, 여기 융자 잔고의 이자율 7%를 우리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300, 660 우리가 4,000원이 되겠죠. 이자가 이렇게 나오면은 원금은 1880에서 1300 요걸 뺐더니 우리가 500 우리가 13만 6천원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요게 2회차, 요게 1회차, 2회차,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 우리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6번 문제를 보시면은 A는 아파트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 6억을 대출받았다.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 금리 3회차에 상환할 원금 얼마냐?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이것도 CPM 원리금 균등 우리가 분할 상환은 하여튼 제일 먼저 매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부터 먼저 구해야겠죠. 대출금 6억 대출 받았네요. 자, 대출금 6억 우선 대출 받았고 저당 상수가 얼마냐? 자, 저당 상수는 0.09 그래서 5,400만 원 되겠네요. 곱했더니 5,400만 원이 우리 매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회차 원금은 1,500만 원이에요. 그럼 2회차는 자, 1회차 원금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자는 얼마냐? 자, 그러면은 1회차에 구할 때 이자는 얼마냐? 융자장고 대출금이죠. 아직 돈을 안 갚았으니까 6억 원에 연 이자율 곱해준다. 요걸 구하는 거잖아요. 요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금은 지금 얼마죠? 1회차 원금 상환액은 1,500만 원 주어졌고 여기서 원리금에서 이자를 뺀 건데 여기 5,400이죠. 그럼 이자는 얼마죠? 이자는 5,400에서 1,000, 그러니까 3,900만 원? 자, 이자는 3,900만 원이 되겠죠.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연 이자율 양변을 6억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6억 원 3,900만 원이 되겠죠. 자, 5,400에서 1,500을 빼니까 3,900만 원이 되겠죠. 곱하기 100을 우선 해주니까 이자는 6.5%가 되겠죠. 6.5%. 자, 연 이자율은 6.5%가 나왔어요. 자, 그럼 2회차에서 자, 이자는 얼마냐? 자, 이자는 융자장고 6억에서 1,500 원금 갚았으니까 5억 8,500만 원 되겠죠? 5억 8,500만 원에 곱하기 6.5%를 곱해주면 이게 2회차에 있어서의 이자가 되죠. 그래서 이게 3,000 우리가 822만 5천 원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자가 되면은 원금은 얼마죠? 원금은 원리금 5,400에서 3,800 빼니까 뭐 요걸 빼주면 되겠죠. 3,800 요걸 우리가 5,400에서 요걸 빼줬더니 1,000 우리가 1,59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2회차잖아요. 그러면 3회차는 어떻게 되느냐? 3회차 이자는 5억 8,500만 원에서 1,500 요걸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는 5억
500만 원, 융자 잔고에서 원금 갚은 거, 미상환된 원금에서 이걸 빼주면 되겠죠. 1,597만 5천 원을 뺀 이게 미상환된 원금의 6.5%를 우리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자는 3천 우리가 698만 6,625원이 됩니다. 자, 이자가 이렇게 나오면은 3회차에 구하고자 하는 원금은 얼마죠? 원리금 5,400만 원에서 3,600 요걸 뺐더니 얼마죠? 우리가 700이 되겠죠. 1,700 우리가 13,375원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4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248페이지 가시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제도가 나오죠.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공적으로 보증하는 주택연금 제도가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3번 문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대출받는 제도 개념이죠. 수령 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액은 점차 증가죠. 증가는 역모기지죠. 주택연금은 역저당, 역모기지론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리버스죠. 우리가 모기지론이라고 하고, 우리 노후 생활 자금이죠. 항상 노후 생활 자금의 용도다. (1번) 맞고, (2번) 주택 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번은 연금 지급 방식 중 종신 방식에 해당합니다. 2번은 종신 방식, 확정기간 방식, 대출 상환 방식, 우대 방식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종신 방식입니다. 3번 연금 수령 기간 동안에는 신청자에게 소유권 인정되죠.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사망 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 종료 시점에서 매각 또는 경매 절차를 거쳐서 처분이 되고요. 담보주택 대상의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제외되죠. 업무시설, 오피스텔, 전답, 상가 및 우리 판매 및 영업시설 다 제외됩니다. 자, 등기사항 증명서상 용도가 오피스텔인데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포함돼요. 여러분, 주거 목적 오피스텔은 어떻게 돼요? 담보가 되는 대상이 되는 주택입니다. 자, 주택연금을 공급을 한 금융기관은 주택연금 담보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여러분, 주택연금을 공급한 금융기관이 아니야. 누가? 우리 보증을 해준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죠.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4번 틀린 것은, 자, 1번 보시면 보증기간은 주택 소유자, 배우자 사망일까지로 하나 주택에 대한 소유권 상실, 1년 이상 담보주택에 미거주한다. 또 변경 신청 없이 주거 이전 목적의 이사를 한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자, 대상주택의 압류, 가압류, 우리가 가등기, 전세권, 임차권 등기 등의 설정이 없어야 합니다. 제한 물건 뭐 이런 게 설정이 없어야 되죠. 담보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가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적용 금리가 낮을수록 매월 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고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수령하는 시점에서 주택 소유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 배우자 사망 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5번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이 도입됐죠. 신탁 방식인 경우에는 소유권이 신탁 등기 설정 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보시고, 우리나라에서는요, 주택연금, 우리가 농지연금은 공적 보증하지만 산지연금 제도는 없다. 자, 그래서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금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 두 문제 하나 확인해 봤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저당의 유동화 제도 원래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되죠. 그리고 부동산에 있어서 공급자 금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